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5,700도 넘었습니다. 이제 6,000까지는 300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경제 라이브는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코스피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5,700. 네, 코스피 이제 7,900까지 올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요즘에 국내 증시 보면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은 기뻐하시고 네. 없거나 미리 파신 분들은 왜 또 올라? 이래도 올라? 내지는 이래도 되는 거야? 이런 말도 많이 하시겠지만 네. 계속 오르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코스피는 5,700을 돌파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AI 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재료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전망치가 너무나 좋습니다. 네. 이런 와중에 머니 무브라고 하죠. 증시로 특히 K 증시로 이 자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과 재료 두 개가 뭐 마무리지면은 증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와중에 하나증권에서 7,900을 부른 거예요. 네. 그러니까 5,000p, 6,000p, 7,000p도 아니라 이제 8,000p에 육박하는. 근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했던 말씀 그대로 가 있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어지는 반도체 소부장들 라인 좋고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좋은 데다가 지금 국내 증시 자체의 수급이 너무 좋다. 이렇게 이유를 이제 됐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로직, 그러니까 반도체가 계속 좋다는 것 하고 국내 증시로 돈이 계속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5,700은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 이런 결론이 보니까 나옵니다. 지난달 초에 하나증권이 5,600을 제시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만에 2,300이나 올린 거거든요. 네. 이렇게 올려도 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증시가 이렇게 올라가기 네. 때문에 증권사도 거기 발맞춰서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반면에 이 DB증권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정반대 리포트들, 그러니까 현재 우려와 걱정도 함께 섞였던 리포트를 네. 냈는데 하단은 하단을 4,300까지 내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네. 그 두 개면 왜 그렇지 하는데 제가 말한 두 개 중에 하나,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아요. 지금은 AI 반도체 거품도 아니고 회의론도 사라지고 또 AI가 AI를 잡아먹는다라는 파괴론도 다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칩플레이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 D램, 이 반도체 가격이 워낙 올라가니까 네. 노트북 가격이 폭등하고요. 지금 스마트폰 가격도 역사상 최고가를 찍게 되거든요. 이제 이것이 칩이 만들어낸 물가 상승, 칩플레이션인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요. 내가 200만 원까지는 스마트폰을 사도 이게 300만 원이라고 하면 주저하게 되죠. 예, 누가 부담스럽죠. 사겠습니까? 네. 그것이 오히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또 우려 섞인 시선도 있다. 이건 네. 또 함께 전해드립니다. 코스닥도 지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에 외국인들이 요즘에 이렇게 많이 사고 있다고 합니다. 2달 연속 순매수라고 하는데 사실 교수님, 코스닥은 개인들의 뭐 개미 무덤이다 이런 오명도 있었잖아요. 근데 외국인이 이렇게 사기 시작하면은 코스닥 시장 전망도 좋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코스닥 시장 전망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외국인이 산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이 들었다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은 상당히 성공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코스닥 시장도 이제 두 번째 목표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도 미래를 밝게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 코스피가 이제 현재의 먹거리라 그러면 코스닥은 이제 미래의 먹거리인데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코스닥 시장을 부양할 것을 이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부실한 기업은 뭐냐면 그 사정을 안 봐주고 가감히 퇴출시키겠다. 이것이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아프지만 지금의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의 질적 상승을 위해서는 이렇게 칼로서 이제 도려내야 된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적극적인 정책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상당히 설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그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이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도 10년, 20년 전에는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네. 그런 작은 기업이 이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나스닥이라는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이 대기업이 잘 나가는 것을 떠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생기려면 이 코스닥 시장이 성장해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동의하는 것이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도 더 오를 수가 있을 것으로 보시는군요. 저 예. 전망 자체를 좋게 보시는군요. 지금 코스피 지수는 오늘은 5,754를 이 시각 현재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 뉴욕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이란 공습 가능성이 90%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서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열흘 아니면 최대 15일을 제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We have to make a meaningful deal. Otherwise, bad things happen. You said today on Iran, bad things will happen if Yeah, Iran bad things, doesn't make really a bad deal. things. What will that I'm not going to talk to you about that. deadline firm to make a deal? I would think that would be enough time, 10, 15 days, pretty much maximum. 그런데 작년 6월을 봤을 때는 2주를 제시하고 사실 더 빨리 타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이번 주말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공습 가능성에 대해서. 예, 지금 공습 가능성에서 전혀 예측을 못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할지 과거 사례를 보면 이게 예측이 불가합니다. 작년에 6월 21일 내 공습을 했는데 이란 핵시설을 네. 그 전전날인 19일에도 한 2주의 기한을 주겠다는 언급을 하고 그 다음 날도 2주를 언급했습니다. 네. 그 다음 날에 이제 21일 날 공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 뒤에 바로 공습을 했던 건가요? 예, 그러면? 바로 공습을 해서 아직까지도 논란거리입니다. 이제 네. 군사적 작전 차원에서 보면 적한테 기만 전술을 썼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미국 군 통수권자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대통령이라는 입장이 미국 대통령이라는 입장이 군 통수권자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외교 수장의 의미인데 네. 외교적으로 이것은 기만 작전은 이제 용납이 안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지에서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보름, 15일, 또 10일 이렇게 기한을 언급을 하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이란이나 전 세계가 이 공습이 언제 시작될지 그리고 과연 전면적으로 이 공격이 늘어날지 이거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미 중동에는 항공모함 전단 등 이게 엄청난 군사력이 이미 지금 배치가 됐다고요. 이라크전 이후에 최대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라크전 이제 2001년 9.11 테러 터지고 뭐 오사마 빈라덴을 잡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을 공격하는 이제 이런 패턴이었잖아요. 네. 이제 그때 당시 2003년에 파병했던 투입했던 미국의 병력 이후의 최대 규모가 지금 중동, 특히 네. 이란 주위에 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크게 한 3가지 정도 시나리오가 언급이 돼 가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밀 타격 시나리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것이 이제 베네수엘라나 기타 다른 나라들과 좀 다르게 중동이라는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밀 타격만 하고 깔끔하게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이고요. 두 번째는 핵심 지도부 몇 명만 제거를 한 다음에 네. 이란은 그대로 두고 정권도 그대로 두고 몇 명만 제거한 후 그냥 미국이 원하는 핵 프로그램 완전 폐기의 딜, 협상을 이어가는 이런 시나리오도 함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정권을 무너뜨리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것이요. 그 나라의 정권을 무너뜨리면 미국이 이란을 책임져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엄청난 그 아나무야 혼란 자체를 또 막을 수가 없어서 지금 3가지 시나리오가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 핵시설이라는 게 핵을 갖고 있다는 것이 거의 전부거든요. 그래서 일단 한 차례 타격을 하기는 했지만 나름 여기저기에서 나름 그 핵에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전 폐기하라고 하는 건데 자기의 전부인 것을 폐기하라고 하면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이란 쪽도 강력 반발을 할 것이고 그 반발 중에 하나가 이때까지 말로만 나왔었고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입니다. 앞서 그림에도 나왔었지만은 네. 이제 이란 뭐 사우디아라비아 요 사이에 있는 저기에 있는 저 해협 네. 굉장히 작은 해협이기는 하지만 전체 세계 원유의 30% 가까이. 그러니까 중동 석유는 다 저기서 두바이유는 네. 저기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나가니까. 네. 뭐 한 3시간 막은 적은 있다고 해요. 과거 역사상. 그런데 전격적으로 막은 적이 없었지만 만에 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란은 무조건 저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하루에 유가가 10% 오르는 것은 뭐 놀랄 만한 일도 아니고요. 놀랄 만한 일도 저 아니에요. 우려 네. 때문에 지금 연초 이후에 유가가 벌써 16%나 올랐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 이란 사태를 보면 낙관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또 타코하겠지, 아하. 트럼프가 빼겠지라고 하겠지만 네. 글쎄요. 이란 문제만큼은 조금 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영국에 대해서 인도양에 있는 디에고 가르시아 섬 모리셔스에 반환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란 공격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게 하루 만에 말을 바꾼 거라고 해요. 근데 아까 지도 잠깐 보셨는데 정말 미국 전력들이 지금 다 중동으로 가 있는 움직이고도 있고요. 그런 상황이거든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디에고 가르시아 섬이 존재하죠. 이것이 미국, 영국 공군 기지가 있는데 이것이 이란의 테헤란 수도 테헤란과 5,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의 전략 폭격기가 한 번에 갈 수 있는 위치라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네. 하지만 이게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네. 모리셔스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제 인도계나 아프리카계가 중심이 된 국가죠. 네. 이것이 이제 영국한테 이 제도를 반환하라, 이 섬이 존재하는 속해 있는 제도를 반환하라고 했는데 영국이 거부를 하다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국 반환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영국이 반환을 해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반환하면 안 된다. 왜 그러면 군사적으로 우리나라한테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네.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반환 결정을 했는데 미국이 무슨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권리가 있냐. 실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이 국제법보다도 본인이 이제 지구의 어떻게 보면 황제 같은 존재로서 생각을 하지 않냐 이런 비판도 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섬에 대한 문제는 영국과 모리셔스의 문제입니다. 네. 근데 왜 제3자인 미국이 이거에 대해서 상관을 하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은 미국의 공격을 지연시키는 전략 그리고 협상 결렬에 대비해서 군사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이런 소식이 들리긴 합니다. 이번 군사 작전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전면전 얘기도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란은 앞서도 말했지만 핵이 거의 전부인 국가입니다. 네. 못 사는 국가고 핵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제 가게 된 것인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완전 폐기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결사항전을 하겠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지금 이란과 러시아의 결탁이라고 할까요? 결속이라고 할까요? 이게 굉장히 끈끈해지고 있거든요. 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국가가 뭐 군사훈련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게 이란과 미국이 아니라 미국 대 이란 러시아 관계 전쟁으로 펴지면 네. 그리고 이란 러시아에 중국까지 가서 해서 미국 vs 이란 러시아 중국 팀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굉장히 큰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네. 트럼프도 망설이는 이유가 11월이 중간 선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판을 벌려놓고 이게 11월에 수습이 안 된다. 게다가 이거 판이 커지면 무조건 유가가 폭등하는데 미국은 기름값이 정말 민심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망설이고 있는 트럼프.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말 가장 큰 고비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네. 긴장감 있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제유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제유가 실제로 바로 급등을 했습니다. 금값, 은값도 또 올랐습니다, 교수님. 예, 맞습니다. 지금 금값 오르고 있는데 은값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 금이나 은은 안전자산이라 그러죠. 네. 새롭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안전자산이고 이제 역사적으로 몇천 년간 인류가 화폐로서 사용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화폐 같은 경우는 그 유동성이 계속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계속 공급하고 만들어지는데 그 이유가 이제 코로나 때 엄청나게 화폐 발행을 느리고 지금 AI 시대에서 국가가 전략적으로 AI 산업을 지원해야 된다고 이 화폐량을 늘리고 있는 과정에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불안해지면 더욱더 국가들이 화폐 발행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예상도 되고 또한 금은 그 매몰 그 보유량이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금값이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 금값, 은값이 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국제 유가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제 자산에 대해서 이제 결정하는 회사들이 상당히 이제 어떻게 결정할까 어려운 시대에 온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 이 세계 경제는 어떻게 움직일지 또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이란을 때리면 이 이란과 미국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란은 실제적으로 이제 러시아랑 상당히 가깝고 또 중국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무역 경쟁으로서 무역 전쟁으로서 세계 경제가 몇 개월 전에 약간 주춤을 했는데 네. 이제 두 번째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유가도 급증을 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사실 금값 얘기하니까 동계올림픽 시즌이잖아요. 사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격도 같이 많이 올랐겠다 싶긴 한데 금메달이 100% 순금은 아니라고 해요. 네. 식당에 갔는데 이제 금메달 받고 막 네. 이 깨물고 할 때 예. 거기 막 식당 사장님들이 저게 얼마야 막 그러시더라고요. 예. 실질적으로 금값, 은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현재 시가, 현가 기준으로 금메달이 337만 원,
은메달이 한 200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온스당 가격으로 보면 금이 8,000달러고요. 은은 5,000달러고요. 은은 80달러거든요. 그럼 당연히 금메달이 300만 원이면 은메달이 더 적거나 은메달이 200만 원이면 금메달은 거의 뭐 3천만 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그런가 봤더니 금메달은요. 이게 순금이 아니라 100% 정도 중에서 그러니까 500g을 기준으로 한다고 치면은요. 6g밖에 금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는 은으로 쌓여져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메달은 약 한 330만 원, 은메달은 200만 원. 실제 금은 가격보다 이 메달은 가격 차이가 적은 것이 금메달이 약간 순금량이 적다. 네. 이렇게 그래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파리 올림픽 때보다는 3배 넘게 오른 금액이래요. 그렇죠. 네, 왜냐면 은값도 같이 올랐으니까요. 올랐으니까. 네. 네. 금반지 한도는 지금 101만 7천 원까지 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값 폭등에 일본 의원은 금 배지를 교체한다고 합니다. 14K에서 은 도금으로 옮겨가고 있기도 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 한번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SNS에 태극기를 내걸고 직접 한국 반도체 인재 구인에 나섰습니다. 당신이 한국에 있고 반도체 칩을 개발하고 싶으면 테슬라로 와라. 반도체 한국의 강국인 한국에 대해서 그 인재를 유치하겠다고 직접 나선 거예요, 교수님. 예,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일 수 있고 나쁜 소식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배경을 살펴보면 테슬라가 전략을 약간은 수정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자체로서 반도체 생산을 안 했지만 100% 수입에 의존하기에는 회사 미래가 이제 불안정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자체 생산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세계에서 가장 메모리 반도체를 잘 만드는 대한민국 그리고 교육 수준과 여러 가지 기업 문화도 앞서 있는 대한민국에서 인재를 영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제 영입을 시작해서 이제 자체 반도체 생산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네.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도 열심히 인재를 키워놨더니 연봉을 한 2~3배 준다 그래서 나갈 수가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제 인재 입장에서도 이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새로운 국가고 또한 그렇게 된다고 하면 새로운 국가인데 만약에 미국에서 일을 한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연봉은 늘지만은 생활비 또한 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 현재 이제 굉장히 집값이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한국의 연봉 수준도 높기는 하지만은 이 수준으로서 내가 원하는 집을 구입할 수 있냐 이것이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가 결합을 해서 과연 테슬라의 이런 정책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보니까 테슬라뿐 아니라 방금 화면에도 보이시는데 엔비디아, 브로드컴, 마벨, 구글, 미디어텍 주요 글로벌 빅테크들 다수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할 한국의 반도체 인력 스카우트에 나섰다고 합니다. 연봉을 수억 원에서 추가로 주식까지 준다고 하는데 방금 연봉 화면에 나왔는데 꽤 돼요. 그렇습니다. 기본금만 그 표에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원화 환산 기준으로 특히 지금 환율이 많이 올랐잖아요. 한 4억 원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의 뭐 최고 기업 삼성전자가 지금 1억 5천만 원 평균 임금이 나왔다라고 해서 와 삼성전자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해외 빅테크들 엔비디아, 테슬라, 구글 라인들은 한 4억 정도인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기본급이고요. 스톡 옵션도 있겠고 성과급도 여기도 지급이 되거든요. 이런 거를 포함을 하면 한 6, 7억 라인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될 텐데 다만 이제 이걸 보시고 미국으로 간다라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네. 지금 미국의 생활 물가가 진짜 엄청납니다. 네, 맞아요. 캘리포니아든 뉴욕이든 설렁탕 한 그릇이 우리 설렁탕이 한 4만 5천 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5만 원 정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1억 5천도 나름 생활 물가를 비교해 본다면 이런 글로벌 빅테크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뒤지는 연봉은 또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K인재를 알아봐주는 건 반가운 얘기지만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뿐 아니라 이 생태계에 있는 부품 협력 업체들에게는 좀 발등에 불인 것 같습니다. 어떤 정부 차원에서도 좀 한국의 반도체 인재 지키기 어떤 좀 노력 아니면 고민해볼 이슈인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진 평론가, 강민욱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보신 것처럼 1심 판단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결국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었죠. 실패한 내란 시도, 그 배경에 국회 관계자들의 야근이 있었다는 법원 판단입니다. 판결문을 한번 볼게요. 윤 전 대통령이 화요일 밤 10시경이 넘은 시각에 많은 국회 관계자들이 본관에 남아서 야근을 하고 있는 상황을 제대로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주말 새벽에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그냥 하자고 했다는 거죠. 결국 군의 경내 난입을 저지하고 신속한 국회 의결로 계엄을 막아낸 그날 피고인의 계획에는 이런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 재판부는 적시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도 어제 오후부터 쏟아졌죠. 여권은 사형 구형이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유감을 표하면서 즉각 사면 금지법 추진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란범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인데요. 조금 전 있었던 정청래 대표의 발언 보시겠습니다. 으로 나열된 양형 참작 사유는 더욱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다른 범죄 경력이 없고 장기간 공직에 있었으며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을 들었습니다. 비교적 고령인 65세 대목에서 실수가 터졌습니다. 윤석열이 55세였다면 사형을 선고했다는 말입니까? 지기현 판사, 정말 세상 물정 모르고 국민의 정서도 모르는 철딱선이 없는 그런 판결을 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전담부를 통해 국민과 역사의 눈높이에 맞는 진정한 단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정 대표였습니다. 비교적 고령인 65세라는 점을 참작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좀 더 어렸다면 사형이라는 얘기냐 실소가 나왔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잠시 후 11시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사면법 개정안 심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면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 10시였죠. 관심이 집중됐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입에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방선거 전 마지막 외연 확장 기회, 절윤 선언을 촉구한 당내 일각의 기대와는 다소 엇갈린 목소리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든 법원의 재판이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부실 판결 1심 선고 안타깝고 참담하다면서 무죄 추정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재개돼야 한다. 정권을 향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또 절연을 명분으로 분열을 조장하는 이들이 바로 절연 대상이다. 당 내용이 앞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겠다는 전망이 어쩔 수 없이 나옵니다. 한편 구치소에 있는 김건희 여사는 어제 따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변호인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선고가 있던 시각에 TV가 있는 구치소 독방에 머문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 때문에 다 망쳤다. 계엄 직후 남편에게 언성을 높인 걸로 전해지고 있죠. 정황상 어제 선고의 순간도 실시간으로 시청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번 불거진 국내 여행지 바가지 여금 논란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나온 얘기인데 SNS상에서 확산하고 있는 한 쇼폼 영상이 있습니다. 여수의 여행지를 배경으로 한 이 영상에서 작성자는요. 지난 설 연휴에 여수를 다녀왔는데 한 해산물 포장마차에서 모둠 해산물과 소주 2병 마셨더니 요금이 28만 원 나왔다. 이게 맞냐고 물었더니 여수 처음 오셨어요? 라는 사장의 반문이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평소에 한 7만 원 하던 숙박비도 성수기라고 25만 원을 받더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입니다. 다만 이 영상이 논란이 되자 시는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업소명 일시 같은 구체적인 정황이 없고 관련 민원도 없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지역 상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여수시가 즉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한 데는 이유가 있죠. 바가지 하나 보는 거 아니거든 우리는. 저를 잡혀야 돼. 지금 일하고 있으면 우리가 무한정이다. 아니 그렇게 오래 안 걸려. 먹는 거 오래 안 걸려. 아니 20분밖에 안 지났는데 빨리 나가라고 하세요. 아, 예, 알았어요. 얼른 드세요. 2인분이나 시켰는데 1인 손님에게 얼른 먹고 가라. 무리하게 대했던 업주.
이 식당의 불친절과 숙박업소 위생 문제 등으로 최근에도 통역을 치른 바 있는 여수시입니다. 사실무근이라고 하면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게 여수시의 입장인데요. 여수시 한 위생단체에서 영상 유포자를 또 경찰 고소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의 단호한 법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지역의 후폭풍이 거센 모양새입니다. 자, 다음 소식도 한번 보겠습니다. 차 안에서 양수가 터졌다. 도산 위기에 놓인 쌍둥이 산모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구급차 안에서 발을 동동 굴러야 했던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24일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차를 이용해서 평소에 다니던 병원으로 향하고 있던 산모였는데요. 토요일 밤이라서 산부인과 소아과 당직 의가 없어서 출산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119에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었는데 인근 병원은 물론이고요. 그 외에 인천, 서울 등지까지 30곳이 넘는 병원에 병상을 수소문한 구급대 가까스로 부천에서 한 45km 떨어진 경기 수원시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신고 접수 1시간 38분 만에 산모를 무사하게 이송을 했고 이틀 뒤에 이렇게 쌍둥이 딸이 건강하게 세상에 나왔습니다. 사연은 이 해당 부부가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감사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는데요. 응급실 뺑뺑이가 나에게 일어날 줄은 몰랐다. 구급대원분들, 상황실 근무자들 덕분에 예쁜 딸둥이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감사를 전했습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대원들이 보람을 느낄 것 같다. 역시 감사와 함께 축하를 전한 부천 소방서였습니다. 훈훈한 이야기지만요. 한편으로는 이 반복되고 있는 응급의료체계 공백 문제, 산과 의사들이 처한 현실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누리꾼들의 비판과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복될 때마다 참 답답한 이야기들입니다. 마지막 화제의 소식은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동물원의 스타가 된 새끼 원숭이 펀치 이야기입니다. 자기 몸보다 더 큰 이 오랑우탄 인형이 애착 인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사연이 있습니다. 지난해 여름 무더위 속에 지바현의 한 동식물원에서 태어난 펀치. 산고로 기력을 잃은 어미가 육아를 거부하면서 이렇게 버림받았는데요. 새끼 원숭이는 원래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 매달리고 털을 잡아당기면서 근력도 키우고 애착도 형성을 해야 되는데 다른 어미들도 이렇게 펀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이 펀치에게는 오랑우탄 인형이 엄마가 된 겁니다. 인형 품에 꼭 안겨서 잠을 자고 밥 먹을 때도 항상 이렇게 곁에 있었다고요. 이런 펀치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SNS상에서도 간발의 힘내라 펀치 해시태그와 함께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평소보다 배나 많은 관람객이 동물원을 찾기도 했다고 하는데 무리해서 사랑받는 존재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길 멀리서 응원하는 마음도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한솔의 오늘 머사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수십 초에서 짧을 때는 수초 정도 분량에 불과한 아주 짧은 영상, 쇼폼 영상의 열풍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차영주 와이즈 경제연구소장 그리고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이 숏폼이라고 부릅니다. 극단적으로 짧은 호흡에 짧은 영상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알고리즘에 뜨니까 자주 보고 더러 이제 콘텐츠 만들 때는 좀 길게 만들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10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현저하게 짧아졌다고 하는데 영상이 한 평균 길이가 한 39초 정도에 불과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는 한 3분 정도 길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9초입니다. 이런 것들의 이제 주요 우리가 플랫폼을 보게 된다면 틱톡,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까지 다양한 어떤 플랫폼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짧게는 15초, 길게는 3분 사이의 영상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디지털 자산 관리업체인 바인더에 따르면 2016년 168초였던 온라인 비디오 길이가 최근엔 75초까지 짧아지면서 이렇게 숏폼에 대한 부분들이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영상이 40초가 넘어가면 사람들이 잘 클릭을 안 한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짧게 만들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요. 처음에 유튜브를 할 때 1시간 정도 유튜브를 했는데 요즘은 15분 이내 아마 요즘 더 짧아지는 추세다라는 부분들도 요 숏폼의 영향이 아니겠나 싶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시장 규모가 있느냐라고 보니까 숏폼이 등장한 지 15년 만에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을 달성했다라는 측면 그리고 2033년까지 시장 규모가 약 722조에 이를 것으로 보면서 연평균 28% 정도 성장하니까 이것은 이제 대세다
이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돈도 되고 극단적으로 짧은 호흡의 영상이 유행을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 3초가 중요하다. 첫인상에 사활을 걸라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파급력은 어마어마할 수 있습니다. 이제 먹방 트렌드들을 좀 선도하는 측면이 있는데 요즘 또 새로운 먹을거리로 등장한 게 봄동 비빔밥이에요. 관련해서 2008년에 강호동 씨가 TV에서 선보였던 이 비빔밥 영상이 쇼폼으로 재탄생해서 다시 유행을 이끌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먹는 걸 놓쳤겠습니까? 2008년에 그 전라남도 모 지역에 가서 할머니들이 그냥 할머니 집에 가서 봄동을 비워 먹던 그 장면이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 있습니다. 예, 봄동 비빔밥 열풍이 좀 가세인데요. 뭐 봄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제 나오는 거죠. 봄동을 이제 가위로 자르고 참기름 좀 붓고. 여기에 이제 약간의 계란 하나 넣고 그러면 이제 최고죠. 여기에다가 이제 고추장 좀 넣고 만드는 게 어렵진 않아요. 비벼 먹는 거. 저게 이제 봄동이죠. 저거 씻어가지고 넣어서 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댓글을 보니까 나도 어제 해 먹었다. 아니 또 내 알고리즘이 계속 뜬다. 뭐 이런 반응들이 있는데 SNS에 게시된 레시피 영상이 조회수가 240만 회를 넘었으면서 관련해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의 관련 동영상까지 현재 지금 올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유행이냐라고 보면 얼마 전에 두쫑크 열풍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열풍이 있었을 때 두쫑크가 최대 뭐 10,000원 이상 정도였었는데 봄동 같은 경우 저렇게 비비는데 재료비가 몇천 원밖에 안 됩니다. 2,000원 얘기하더라고요. 구할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고 집에 있는 거로 이제 할 수 있죠. 봄동만 싸온다라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친숙한 부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달 13일서부터 이달 12일까지 한 달 사이에 봄동 비빔밥을 우리가 그 빅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언급된 양이 540%가 늘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봄에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서 이제 입맛을 잃을 때이기 때문에 쌉쌀한 봄동 침이 좀 도는데요.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쿠팡이라든지 이런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재래시장에서도 봄동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이틀 전에 뉴스 라이브로 이야기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기존 두쫀쿠, 두바이 쫀득 쿠키의 열풍이 좀 시들한데 그 자리를 이제 봄동 비빔밥이 대체하고 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격도 그렇고 두 음식의 결이 너무 달라서 이게 어떤 게 새로 유행할지 좀 종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관련해서 뭐 젤리 얼먹이라고 해갖고 저희가 지금 스튜디오에다가 준비를 해뒀는데 이렇게 젤리를 좀 얼려서 먹는 그 먹방이 또 유행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또 갑자기 왜 유행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요 방송 전에 몰래 하나 먹어봤습니다. 근데 상당히 맛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젤리가 이렇게 좀 얼려 있는 이렇게 모양이에요.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인데. 두 분은 드셨다니까 저는 일단 들으면서 한번 좀 먹어보십시오. 이게 이제 젤리 얼먹인데요. 이 트렌드가 상당히 되는데 처음에 지금 약간 녹았어요. 근데 처음 먹을 때 우리가 아삭한 그 ASMR, 그러니까 그 ASMR이 들리면서 소리도 듣고 입에서 녹으면서 식감도 상당히 좋은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가우면서 단맛이 나니까 뭔가 지금 입이 개운한 그런 느낌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검색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려먹는 젤리 얼려먹기, 얼먹 이런 검색 수가 지난달 23일에 데이터랩에서 보면 3위였는데 최근에는 최고치 100까지 기록하면서 젤리를 우리가 이제 이런 식감들을 보는 저런 쇼츠 폼이 조회수가 280만 회가 넘어서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젤리 이거 재료를 어디서 사죠? 편의점 같은 데서 이제 사는 거죠. 여기서 매출이 급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40%가 넘게 급증하기 시작했다라고요. 특히 이제 요 얼려먹기 좋은 젤리가 있습니다. 특정 젤리가 있는데 그 젤리 같은 경우 1,700% 정도의 매출 증가세가 늘어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쇼폼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먹어보니까 지금 좀 녹아서 그냥 젤리 맛인데 박진 아나운서는 얼렸을 때 먹으니까 어떻든가요? 일단 잘 안 씹혀요. 잘 안 씹혀요? 처음엔 잘 안 씹혀서 좀 당황했어요. 이가 좀 안 좋은 어르신들께는 힘들겠어요.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다비치 멤버 이혜리 씨도 이 얼려먹는 이 젤리가 유행이라고 해서 직접 만들어서 먹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는데요. 개인 채널에서 이 먹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거 녹여 먹는 거냐, 이거 씹히지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저랑 똑같은 반응을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이게 그냥 얼려 먹는 젤리라기보다는 젤리 돌인데 돌 이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실제로 섭취 시 주의해야 될 사항이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얼릴 경우에는 치아에 자극을 주거나 또 잇몸에 상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좀 드리면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보면 이 젤리가 이게 좀 두꺼운 젤리입니다. 네. 이렇게 보여주세요. 유튜브 확실히 많이 하시네요. 예, 두꺼운 젤리 같은 경우는 이빨에 그런데 앞서 이제 지나가면서 제가 양보를 하게 됐는데 네. 이게 얇은 맞아요. 젤리가 있어요. 얇고 얇은 젤리를 김처럼 이렇게 생긴 거. 이제 좀 아. 말아가지고 저도 이 쇼폼 영상을 봤더니 네. 그걸 얼려서 먹으면 바삭한 소리도 나고 그게 이제 좋으니까 만약에 집에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두꺼운 젤리보다는 얇은 젤리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네. 팁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서 기성세대가 됐나 봐요. 뭐 굳이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아니요, 자, 먹어보세요. 좋아요. 아, 그래요? 예. 자, 일단 체감을 해봐야겠습니다. 왜 유행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런 먹방 트렌드까지 이제 폭발적으로 유행을 시키는 게 지금 쇼폼 콘텐츠의 파급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예계에서도 그 수혜를 입는 분들이 좀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일부는 흑역사라고 부를 만한 과거 얘기들이 다시 밈으로 재탄생해서 이게 그 연예인의 제2의 전성기, 역주행을 이끄는 네. 경우가 있어요. 가수 윤호 씨 이런 사례가 좀 떠오르고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 쇼폼 재열풍이 불면서 수혜자가 바로 가수 윤호 씨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바로 4년 전에 노래를 발매를 했었는데 네. 땡큐라는 곡입니다. 맞아요. 이게 첫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 두 번째 레슨. 이러면서 되게 반복적이고 되게 재미있는 이 리듬감이 아주 MZ세대들 사이에서 매혹적으로 이끈 것 같은데요. 네. 윤호 씨는 이 특유의 말투, 이 노래 말 때문에 광고계에서도 러브콜이 왔다고 해요. 예. 한 프랜차이즈 햄버거 가게에서 이 노래를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판매하기도 했다는데요. 영상에 이렇게 이제는 단순한 시청에 어긋나지 않고 더 즐겁고 또 공유하는 그런 즐거움이 더 함께 더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몇 년 전부터 이 뮤직비디오 굉장히 좋아해서 황정민 씨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몰래 숨어서 보고 그랬었는데 다시 이렇게 또 역주행을 한다고 하니까 좀 반가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게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이런 게 왜 유행인가 싶은 이 숏폼 콘텐츠의 유행들, 새로 선도하는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이른바 골반춤 밈이 있었잖아요. 이것도 네네네. 접하신 기성세대 분들께서는 이해를 잘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였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해하려고 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좀 거칠게 표현하면 뇌를 좀 빼놓고 봐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떤 코드가 있는 거예요? 뭐 기성세대 그러니까 나만 이해 못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MZ 세대도 저 골반춤을 이해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왜 뜬 거야?라고 MZ 세대들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받은 우리가 네. 크리에이터 퐁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예, 저 영상인데 그러면서 내 골반이 멈추지 않은 탓일까라면서 골반춤을 계속 그냥 저렇게 그냥 추는 겁니다. 남자친구한테 이별을 통보받았다면 슬프거나 뭔가 좀 이렇게 암울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저런 골반춤을 추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들인데 저게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저런 걸 보면서 그냥 그런구나라고 하는 거겠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유 없음, 네. 무맥락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또 요즘 또 하나의 또 밈 같은 현상이다라는 거죠. 네. 많은 분들이 저거를 따라했습니다. 국내 아이돌이라든지 유튜버 네. 분들 지금 저런 것처럼 따라하면서 자세히 많이 됐어요. 1년 전에 나온 배경음악까지 다시 차트가 역주행하는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한선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정보 과잉 시대입니다. 예. 막 하다 보니까 이 정보량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머리가 아프죠. 따라서 때로는 그냥 뇌를 내려놓는다라든지 네. 쉼 뭐 이런 어떤 코드도 하나의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된다라는 것들이죠. 우리가 이제 그림을 감상할 때도 막 복잡한 그림도 있습니다만 네. 그냥 자연 풍광 같은 걸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런 것들도 네. 하나의 트렌드다. 저걸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의 트렌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다만 이제 기성세대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뭐냐면 이 드라마 같은 경우도 극단적으로 짧은 호흡의 지금 숏폼 드라마가 초단편 드라마가 인기라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짧냐면 5분도 아니고 한 1분 정도 네네. 분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또 기성세대 중년층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짧고 자극적인 내용에 이제 초대박이 나면서 유명 감독과 아이돌들까지 지금 가세한다는 이야기가 돌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드라마다라고 하면 이제 뭐 기성세대분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보시다 보면 한 드라마가 1회가 한 60분 정도 됐죠. 그쵸, 60분 길어요. 되면서 인물의 심리와 서사 막 그런 것들이 예.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회당 1분에서 5분짜리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50회에서 100개 가량
드라마가 이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스마트폰 시청자를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화면 구성도 거기에 맞게 예. 짜여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유튜버들이 활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명 영화 감독들도 참여하고 있고 네. 정통 아이돌 아이돌뿐만 아니라 정통 배우들까지 참여하고 있는데요. 영화 사도의 이준익 감독이라든지 예. 극한 직업의 이병헌 감독도 이러한 드라마를 만들고 있고요. 정진영 씨, 이정은 씨, 변요한 씨 등 정통파 배우들도 이런 데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이런 데 이제 출연을 논의 중이다라고 예. 하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이런 분들을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원래 비주류였습니다만 이제 주류로 등극을 하다 보니까 예. 이 시장이 굉장히 커지면서 한국 쇼폼 드라마 시장은 대략적으로 추산을 하면 한 6,500억 정도의 규모에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런 숏폼의 급성장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 어쩔 수 없이 플랫폼이겠죠. 일부 플랫폼은 지금 공룡이 돼가고 있는데 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용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보상 경쟁도 꽤나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포인트를 뭐 현금성으로 환급해주고 그런 것들이에요. 이런 네. 게 중년층들에게는 하나의 앱테크, 뭐 쏠쏠한 돈벌이 수단도 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쇼폰 플랫폼들은 중장년층 사용자들을 많이 이끌고 있는데요. 바로 앱테크 버전이 출시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입하지 않은 친구를 불러오기를 하거나 그러면은 포인트를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이로 인해서 중장년층도 이런 쇼폼 콘텐츠를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뭐 출석 체크라든지 영상 시청 그리고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네. 이런 것들 활동이 자체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 자, 최근에 또 연락이 오랜만에 온 지인이 있는데 이제 자기 포인트 현금으로 좀 인출하겠다고 가입해서 도와달라 이런 연락이 왔는데 바로 이런 식의 유입 효과를 맞습니다. 노리는 거죠. 자, 짧은 호흡에 즉흥적이고 자극적인 쇼폼 영상이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부정적인 이야기도 어쩔 수 없이 나와요. 일부 뭐 정보를 좀 왜곡한다든지 자녀가 있는 입장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주의력 저하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잖아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쇼폼 콘텐츠의 주 목적은 맥락도 서사도 진실도 아닌 단순하게 자극적인 주제를 통해서 시청자들을 딱 끌어들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우려감들도 있는데 네. 우리가 팝콘 브레인이라는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됐습니다. 뇌가 자극적인 것에 순간적으로 자극한다라는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차분하게 시간이 필요한 책 읽기라든지 깊이 있는 대화라든지 예. 이런 활동들에 좀 장애를 겪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있어도 이게 어떻게 보면 또 기업체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앞으로 이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문제는 소비자들이 이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받아들이고 활용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네. 있겠습니다. 자, 한편으로 또 유행이 돌고 돈다는데 이런 영상들이 또 어디까지 짧아질지, 또 이 자극에 대중들이 둔감해지고 나면 또 어떤 트렌드가 이어질지, 또 다시 긴 영상이 또 유행하는 흐름이라고 하더라고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룸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스포츠 라이브가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